안녕하세요. 이렇다 158회입니다. 오늘은 슈퍼바이저님 찬희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입니다. 일단 기본소득당 창당 축하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기본소득당이 드디어 창당을 했는데요. 네네. 작년 9월 8일 날 발기인 대회 해가지고 지난 1월 19일 날 창당 대회까지 한 130일 정도 걸렸어요. 네.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오늘 확인한 따끈따끈한 당원 수는 18,929명. 아, 맞네요. 네, 당원들과 함께 창당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를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이번에 지역구도 출마하신다고 하시던데. 맞습니다. 제가 네. 어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다시 한번 출마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선거관리위원회 가서 예비 후보 등록까지 마치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과거에도 출마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사실 4번째 출마예요. 아, 그런 거 굉장히 많으시네. 한 번 정도 하신 줄 알았더니 네 번째. 이번에는 네. 좋은 성과 있으셔서 반드시 여의도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근데 총선에 출마하시게 되면 굉장히 바쁘실 텐데. 네, 맞아요. 이렇다 사회자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선거법 규정상 혹시 선거법 위반은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 예. 팟캐스트는 네. 선거법과 크게 그런가요?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행이다. 심지어 예. 이렇게 저희 언론사에 칼럼 쓰는 거 있잖아요. 원래 후보 이름으로 칼럼 네네. 쓰는 게 금지되어 있었는데 90일 전까지는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최근에 위헌 판결이 나가지고요. 네네. 갈수록 언론에서 후보가 발언을 하거나 혹은 유권자들도 더 많은 소식을 들을 수 있거나 하는 방향들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기본소득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선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다 158회인데요. 슈퍼바이저님 오늘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큰 주제는 포퓰리즘입니다.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이것도 영어니까 라틴어 어원이 있겠죠. 그렇죠. 네. 파퓰러스라고 읽는 거 맞나요? 파퓰러스, 네, 맞습니다. 파퓰러스. 네. 이 피플을 뜻하는 것이니까 언어적 의미에서는 나쁜 뜻은 아닐 것 같은데요. 좋은 뜻이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파퓰리즘이라고 하면 네.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슈퍼바이저님이 주제를 포퓰리즘으로 잡았다 네. 하셔서 제가 한번 방송 들어가기 전에 네이버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초록창에 뭐라고 나오던가요? 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국어 대사전인데 네네.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형태 이렇게 설명돼 있더라고요. 갑자기 좀 엄청 욕처럼 거의 욕이죠, 뭐. 예. 네, 들리는데 네. 포퓰리즘을 피플 사람들에게 영합한다 뭐 이런 의미로 간단하게 정리해 버린 느낌인데요. 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네. 굉장히 좀 수준이 낮게 막 저열하게 좀 느껴질 것 같아요. 피플을 좀 아주 네. 우매한 군중 이렇게 어. 취급하는 게 깔려 있죠. 그 네. 정의 자체에. 예. 그럼 한국에서는 포퓰리즘 좀 언론에서 좀 어떻게 쓰일까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아마 복지 포퓰리즘 같아요. 네. 복지 얘기만 하면 그냥 맞아요, 이건 맞아요. 복지 포퓰리즘이다. 예를 들면 복지를 많이 줄 것처럼 대중을 꼬셔서 네. 정치적 지지, 특히 표를 얻으려는 행위를 말할 네. 때 한국 언론에서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재원이 분명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 지출 확대를 주장하는 정책을 한국 저널리즘에서 복지 포퓰리즘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설명하셨는데요. 뭐 재원을 아예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런데 뭐 재원을 제시하더라도 그 저널리스트들이 생각하기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증세를 얘기할 때 그럴 때 복지 포퓰리즘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경우에 소위 말하는 예산 제약성 이데올로기가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예산을 적정 예산이라 생각하고 그 이상 늘리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죠. 네.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 감세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의 기본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뭐 조세를 좀 피해 가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경우도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불립니다. 다 복지 특히, 포퓰리즘이군요. 특히 네. 뭐 유럽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네. 이럴 경우에는 균형 재정 이데올로기에 깔려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 뭐 시리자 정부가 뭐 이거 이런 것을 갖다 더 하겠다. 그리고 예산 줄이지 않겠다. 오히려 확대하겠다. 대신에 국채 발행하겠다. 그럼 당장 이제 유럽 이제 이 중앙은행 같은 데서 난리를 치죠. 트로이카들이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죠. 그게 이제 균형 재정 이데올로기 깔려 있는데 그렇군요. 이 균형 재정 이데올로기 역시 유럽 통합의 그 기축 이론이었던 신자유주의가 깔려 있는 거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민주당에서 소위 이 MMT 네. 현대 화폐 이론 같은 게 등장하면서 그냥 우리 뭐 채권 복지 포퓰리즘이죠. 예. 채권 발행해도 된다라는 게 지금 유행하고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예산 제약성 또는 균형 재정 등은 깨져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복지 싫어하는 사람들이 복지 포퓰리즘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재원을 거론하지 않거나 세금을 더 걷거나 정부가 빚을 지거나 이렇게 해서 복지를 확대하면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욕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했듯이 이데올로기가 진하게 다 깔려 있는 가운데서 복지 포퓰리즘이야 이렇게 욕을 하는 거고 일단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상 상태란 게 있는 거죠. 네. 이들에게 정상이란 건 균형 재정, 감세, 투자 촉진, 복지 억제. 네. 좀 전에 말씀했듯이 한마디로 신자유주의가 정상 상태인 거고 네. 여기서 일탈했다. 네. 정상에서 일탈했다. 네. 이러면 이제 복지 포퓰리즘이 되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비정상이다.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이렇게 보는 거고 따라서 포퓰리즘은 결국 폄하, 욕으로 쓰이는 것으로 지금 정착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신자유주의에서 복지를 늘리는 복지 지향적 일탈을 복지 포퓰리즘이라 부른다. 네,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요. 근데 가끔 브렉시트나 유럽의 극우파 같은 배회주의, 이주민 배척, 정치 이데올로기나 정치 운동도 포퓰리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슈퍼바이저님. 네. 사실 뭐 지금 현재 국제 정치학 이론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브렉시트나 뭐 트럼프 또는 유럽 신우파 같은 경우죠. 뭐 트럼프, 브렉시트, 보리스 존슨 집권 등을 소위 권위주의 포퓰리즘, 아우토리테리안 포퓰리즘이라고 부르고요. 권위주의 포퓰리즘. 네. 네. 그리고 이에 반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 AfD를 이제 뉴 포퓰리즘, 신우파의 뉴 포퓰리즘이라고 부르죠. 이 둘 다 이제 약간 차이는 있는데 공통성을 설명하자면은 이 사람들은 포퓰리즘의 기본적인 그 대립 구도인 위와 아래의 대립 구도를 안과 밖의 대립 구도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한테는 중국이고요. 보리스 존슨한테는 저 유럽이죠. 그리고 이 유럽 이제 신우파들한테는 유럽이거나 또는 이주민이거나 밖에서 들어올라 그러는 사람들 뭐 이렇게 안과 밖의 구도로 위아래 구도를 갖다가 치환하는 것을 우파 포퓰리즘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과 대립하고 브렉시트는 유럽연합과 대립하고 독일의 극우파는 이주민과 대립하는 방식으로 안을 우리 이렇게 정해놓고 바깥과 이렇게 전선을 치는 그런 대립을 한다는 것 같은데 그럼 하나는 권위주의 포퓰리즘이라고 하셨고 다른 하나는 뉴 포퓰리즘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두 가지 차이는 뭘까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발생의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권위주의 포퓰리즘은 기본적으로 가부장주의를 깔고 있어요. 일종의 백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즘 반대 굉장히 강하고 가족주의 이런 게 강합니다. 뭐 트럼프가 그렇죠. 트럼프는 대표적인 예죠. 그 반면에 신포퓰리스트들은 이게 좀 골 때립니다. 유럽적 근대를 옹호해요. 그러니까 개인, 그다음에 자유, 그다음에 시민권, 시민권 이런 걸 옹호해요. 그리고 그런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반무슬림적인데 아니 무슬림 봐라 맨날 여성들에게 차도로나 씌우고 두 번이나 씌우고 가부장적이고 패고 그리고 남의 나라에 이주민에 들어와가지고 밤에 찝쩍거리고 강간이 나고 이런다. 이런 놈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우스운 얘기죠. 옛날에 페미니스트 집회는 신좌파들이 했는데 이제는 이런 신우파들이 등장해가지고서는 페미니스트 집회래요. 근데 무슬림 나가라는 말이 결론입니다. 무슬림이
반페미니스트니까 나가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뉴포퓰리즘이라고 부르고 트럼프식의 백레시하고는 약간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미묘한데 예. 그 신포퓰리즘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정한 페미니즘을 옹호하고 있고 그걸로 무슬림을 배척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페미니즘이 제가 경험하고 제가 이렇게 지향하는 페미니즘이 이렇게 혐오와 결합하고 있다니 굉장히 어려운데요. 최근에 문제가 된 건 숙대 트랜스젠더 맞아요. 학생의 입학 문제도 이 페미니즘이 네. 혐오하고 결합된 이상한 페미니즘 한 형태가 네. 막 공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결국 지금 30분 전에 네. 그 학생이 입학을 안 하겠다 포기했어요. 포기했습니다. 이게 네. 참 혐오하게 결합된 페미니즘이 이게 네. 형용모순 아닌가요? 이게 말이 너무 안 되는 그 건데. 얘기는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예. 갈 수 있어가지고 예. 다음에 또 다르긴 하고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안과 밖의 대립구도로 가는 건데 네네. 이제 페미니즘만 딱 집어서 얘기하자면 사실 페미니즘 운동이 오랫동안 이 다른 운동과 교섭하면서 교차성 원칙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인종, 젠더, 그다음에 클래스 이게 사실 교차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됐는데 이 안과 밖의 문제를 중심에 둘 때 인종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교차성을 갖지 않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게 다른 종래 페미니즘과 완전히 다른 네네네.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유럽 우월주의, 그다음에 이주민에 대한 혐오, 그다음에 네. 유럽의 가치로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옹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네네. 어쨌건 이주민 또는 세계 경제 맥락에서 국민국가의 외부,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건 대표적으로 중국이죠. 그리고 유럽의 또 이 뉴포퓰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월스트리트 저널 아니 월스트리트 그 달러 레짐, 네. 월스트리트 달러 레짐도 이게 외부입니다. 그렇죠. 또는 무슬림 세계 등이 일종의 적과 동지에서 적의 위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배치가 이렇게 되면요. 원래 포퓰리즘 정치라는 게 포퓰리즘이란 말 자체가 포플루스에서 나왔고 위와 아래의 대립이잖아요. 그렇죠. 포플루스라는 것은 사실은 우직한 민중을 뜻하고 보통 사람이죠. 보통 사람이죠. 네네. 그리고 위에 있는 엘리트와의 대립 구도인데 이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안과 밖의 구조로 바뀌고 그러면 이제 위는 누구냐? 바깥에 있는 누구와 공모하고 결합되고 결탁돼 있는 세력들이에요. 아하, 보리스 네. 존슨이나 브렉시트 당이 볼 때는 이 브렉시트 반대하는 사람들은 유로필 번역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유럽 성애자로 번역하면 좀 약간 좀 유럽 연합의 간첩이군요. 그렇죠. 네. 유럽 친해자들, 네네. 유럽 바들, 네네네. 유럽 바들이죠. 네. 혹은 뭐 대외 개방적인 월스트리트 기득권층 네. 이게 이제 트럼프가 공격하는 거죠. 네. 저 월스트리트에 앉아 있는 기득권들, 힐라리 지지자들, 그렇지. 뭐 친권 투자나 하고 네. 전 세계에 가서 살 수 있지만 미국 노동자는 이민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 중국 문제에 대해서 나는 당당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러스트벨트의 표를 긁어모은 거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어떤 국제주의, 세계 시민주의, 자유무역의 옹호자들로 보고 바깥에 있는 세력과 공모한 관계로 보고 아래 피플을 동원해서 우파 포퓰리즘을 가동시키는 겁니다. 위하고 밖이 딱 붙는군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동지와 적의 구분이 어떻게 바뀌냐? 네. 내부에 외부가 있는 거죠. 내부 안에 있어요. 그럼 내부의 네. 적, 네. 내부에 들어있는 적이 뭐겠습니까? 이주민이거나 네네. 혹은 네. 이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네. 혹은 유럽 통합하자는 사람들이거나 유럽 통합 옹호하는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혐오 포퓰리즘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강자보단 약자, 인종,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약자에 대한 혐오 포퓰리즘으로 발현이 되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 위와 아래의 대립이 위의 기득권 모두에 대한 어떤 전선이 아니라 세계 시민적인 윗사람, 윗분들에 대한 전선으로 축소가 되고 그런데 세계 시민적인 윗분들은 별로 타격을 안 입죠. 그분들 권력이 크니까. 그리고 희생양들이 타격을 입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뭐 이라크에서 이민 온 사람들. 맞아요. 뭐 이런 여성들, 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이 희생양으로 타격을 받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소위 엉터리 피플을 만들어서 단합을 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위인데 그렇죠. 자기가 맞아요. 위에서 쏙 빠져. 사실은. 네. 아 참나. 결국은 위 아래 이 대립 구도가 사라진 것은 아니고 축소된 형태로 안과 밖의 대립 구도 안에 포섭돼서 들어간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근데 복지 포퓰리즘이란 말은 우리나라에서 또 많이 쓰이기는 하는데 이런 방식의 대외주의적 포퓰리즘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거론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네, 한국에서 이런 거는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부르지 않고 네. 민족주의라고 부르죠. 네, 민족주의. 예. 네. 다른 배외주의. 네. 예. 다른 민족을 차별하거나. 네네. 이런 민족주의를 또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폄하할 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성장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네. 대외 개방성이 높은 한국에서 과도한 민족주의는 유해하다. 주로 한국경제신문이나 매일경제신문 같으면 이런 사설을 참 많이 보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민족주의라고 욕을 하죠 보통. 네. 아까 우리가 이제 언급된 트럼프라든가 네. 브렉시트를 하고 있는 보리스 존슨이라든가 네. 지금 다 집권 세력이잖아요. 네. 대통령이고 수사관입니까? 네. 그러니까 신보주의 포퓰리즘이라고 볼 때 이 신보주의 포퓰리즘은 이제 지배 체제가 된 거죠. 네네. 네. 반면에 한국은 수출 주도 경제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 단위로 보면 WTO 체제, 네. WTO 자유무역 체제의 수혜국이잖아요. 네네. 수출이 더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따라서 신보호주의 포퓰리즘은 출현할 수가 없다. 네네네. 그를 위한 물질적 배경이 없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본과의 무역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특히 작년 같은 경우 보면 한국 정부하고 언론이 이 시민 사태를 얘기할 때 시민단체도 그랬어요. 시민단체 또 인터넷 언론도 그런데요. 네. 네. 일본이 하는 행동을 뭐라고 비판했냐면 자유무역의 규범을 파괴하고 있다. 네. 자유무역의 정신을 파괴하고 있다. 네. 왜 정부가 무역에 개입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떻게 등장했냐. 한국은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경쟁국가로서 세계 무역 체제를 잘 적응하고 옹호하는 네. 옹호자로 등장한 거니까 네. 이런 신보호주의 포퓰리즘은 도대체 설당이 없는 거죠. 한국에서는. 네네. 그래서 대중을 동원하는 것도 자유무역 옹호로 나타나서 막 네. 피켓을 들고 막 그랬죠. 맞아요. WTO 체제를 막 지키기는 하는 네네네네. 것처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신보호주의 포퓰리즘의 가능성 한국에 없고요. 네. 따라서 좀 온건한 형태의 국익 우선론, 또는 경제 민족주의 담론 형태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배외주의적 포퓰리즘이 좀 어려운 조건이 있다. 네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네, 오늘 이렇다 158회는 포퓰리즘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포퓰리즘이 어떻게 쓰이고 이해되고 발현되는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유튜브에서 가짜뉴스 이 문제가 네. 포퓰리즘 현상과 좀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이렇게 무엇이 진실이고 팩트인지는 좀 관심이 없고 없죠. 네, 그 네. 종교 현상처럼 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좀 믿는다고 해야 될까? 뭐 네. 이런 것도 포퓰리즘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일단 뭐 포퓰리즘도 20세기 포퓰리즘하고 디지털 전환 이후에 21세기 포퓰리즘이 완전히 다른 거 아니냐라고 네. 저는 생각하는데 네. 특히 다른 부분은 이 매개 형식이 다르다. 전파되고 전달되고 생성되는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짜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가짜 뉴스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시대의 포퓰리즘 정치의 매개 형식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뭐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실인가를 위한 토론 또는 수기, 논투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맞아요. 진리 정치의 해체 이게 가짜 뉴스 누구 편인가만 있죠. 이제.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뭐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고. 그리고 전파자는 그런 대중의 환상에 그냥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뉴스와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와 페이스북이 가장 간략한 언론이 됐고요. 대중은 이미 자신이 진리라고 이미 생각하는 그런 맞아요. 이 선 결정한 거죠. 먼저 결정했어. 그 채널을 선택하고 그 채널의 폐쇄회로 아래 갇혀 있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방송, 종편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이런 폐쇄회로고 한 채널만 봅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포퓰리즘의 기본적인 정치 조건이 한국에도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뭐뭐 공장이 최고야. 네. 가로 세로 어쩌고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정한 채널에 딱 있는 거죠. 맞아요. 그거만 보죠. 네, 그거만 네. 보죠. 예.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튜브나 페이스북 들어가면 저만을 위한 그 컨텐츠를 추천해 준단 그렇죠. 말이에요. 추천해주고 그것만 보여주죠. 네. 예. 뭐 하나 보면 그거 관심 있는 맞습니다. 주제로 연관되어서 막 이렇게 추천해주는 이런 알고리즘 자체가 그렇죠. 더 이렇게 그 채널 안에 갇혀 있게 만들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친구가 한 2,000명 되는데 페이스북 200명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보이는 거죠. 맞아요. 네. 사실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이 검색의 자유, 그러니까 자기가 검색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갖다 비교 교차하고 팩트도 체크하고 여러 가지 그 논거들도 자기가 비교하고 생각하고 처음에 인터넷 생길 때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해방적 기능을 갖는다라고 굉장히 강조했어요. 많이 생각을 진정한 했는데 민주주의의 시련이 왔다. 근데 전혀 그런 기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그 유저들은 플랫폼의 폐쇄력에 갇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검색의 그 개방성과 또는 검색의 자유와 플랫폼 폐쇄로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 검색 결과도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누구나 자유롭게 검색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곳에서만 정보를 획득하고 그렇게 획득한 정보는 무조건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포퓰리즘의 조건이 된다.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 이 가짜뉴스가 제일 심한 데는 미국인데 트럼프는 모든 주류 언론은 가짜뉴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한 말을 팩트체크해갖고 뭐 4만 번 거짓말을 했니 5만 번 거짓말을 했니 하는 팩트체크 사이트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거 역시 가짜뉴스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진리의 객관성이라든지 뭐 정치적 진리가 사실 객관적인 게 아니다 하더라도 토론과 수기와 이런 절차적인 정당성이 있는데 이 자체가 아주 무너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건 이 공적 진리가 토론과 수기를 통해서 생산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폐쇄에 갇혀 있는 사적 진리들의 좋아요 싸움. 좋아요. 페이스북의 그 라이크 이카남이라고 부르는데 좋아요 경제. 이 좋아요 싸움을 통해 생산이 됩니다. 결국 이거 참 역설적인데요. 그거 의외로 경쟁심 들어요. 누구는 400번 좋아요. 나는 200번밖에 안 누가 눌렀나 보게 되고. 더 많이 누르는 게 진리 같고. 이게 사실 최초의 디마크라시를 했던 이 아테네 디마크라시를 할 때 그 민주주의의 적대자, 반대자가 플라톤이죠. 그렇죠. 사실 최초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플라톤이 민주주의를 타락의 근본으로 봤죠. 그리고 민주주의는 절대 진리 정치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뭐 민주주의에 대한 플라톤의 저주를 내렸어요. 철인 정치를 그러니까 진리를 발견한 철인이 정치를 해야지. 그냥 이 대중들이 욕망에 찌들려 가지고 어떻게 이게 지들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되냐. 청년을 교육시키려고 하는 소크라테스나 죽이고 말이야. 그런 아테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진리 정치가 완벽한 진리 정치가 어디 있겠습니다만은 대중민주주의 시대에 어느 정도 가동이 됐다. 수기와 토론을 통해 가지고 전체 공동체의 진리를 확정하는 그런 게 가동이 됐다고 하면은 트럼프 존슨 등의 권위주의 포퓰리즘은 수기와 토론 절차를 파괴했다. 결국은 진리 정치를 파괴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라톤의 저주라고 생각하면 정말 너무 섬뜩한데요. 네, 소크라테스의 저주일 것 같아요. 무서워. 제가 최근에 기자들을 좀 많이 만났는데요. 팩트 체크 때문에 이제 만났어요. 이분들이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어요. 아무리 방송과 언론에서 써도 아무도 안 읽는다 이거지. 맞아요. 아무도 안 본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튜브를 할 수 있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걸 나한테 물어요. 그리고 방통위 사람을 만났는데 방통위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냐. 방송통신위원회 가짜뉴스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이게 가짜뉴스가 이게 트럼프만 그런 게 아니고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또 올해는 또 총선의 해 아닙니까? 맞아요. 가짜뉴스하고의 대응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볼 때 조국 사태라든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이 얼마나 가짜뉴스들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김찬희 TV라고 쬐그만 유튜브 하나를 개설했지만 저는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건 뭐 가짜뉴스일수록 구독자도 많고 보는 사람도 많고 저보다 훨씬 많습니다. 가짜뉴스가. 저도 가짜뉴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합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이 많아지면 광고 수입이 늘어나요. 맞아요. 그래서 그 방송국 운영하는 사람이 점점 더 가짜에 의존하게 돼요. 점점 더 자극적으로. 맞아요.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고소해 뭐 이런 식으로 저기 뭐 강무식이처럼 그래서 이제는 거대 정당들도 유튜브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촛불 당시와 비교해 볼 때 그때도 가짜뉴스가 있긴 했지만 나름 진리를 둘러싼 논투장 공론장이 최소한 존재했고 진실이 무엇인가 우리가 탐구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진리 정치가 실종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때. 그 PC
그 빼돌리니 많이 그렇지, 가지고 그렇지. 계속 네. 그 검증하고 교차 맞아요. 검증하고 태블릿 그런 게 PC. 있어요. 네네. 태블릿도. 네. 그게 이제 진리 정치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건데 네. 지금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보는 게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관심도 없고 구별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이번 정부도 뭐 촛불 때문에 탄생했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한국에서 광장민주주의가 상당히 중요한 정치 형식이긴 합니다. 근데 광장민주주의적인 동원 이를 뭐 포퓰리즘 정치 형식이라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또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이 이유는 사실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포퓰리즘의 그 종차를 드러내는 건 정말 가짜 뉴스지 광장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우회해서 대중 동원에 의존하는 정치, 뭐 이걸 극단주의 정치라고 얘기를 하면은 극단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극단주의 정치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런 방식의 극단주의 정치는 20세기에서 대대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아, 그럼 20세기라면 나치도 있었잖아요. 나치도 있었고, 뭐 볼셰비키 혁명도 있었고, 그러네요. 그리고 68 혁명도 있었고, 그리고 사회민주당의 운동도 대중 파업과 노조 기반의 거리 시위에 굉장히 많이 의존했었고요. 네. 그래서 광장 민주주의를 그냥 단순하게 제도 민주주의와 좀 다른 방식이라는 건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좀 더 심각하게 의미 부여해가지고 광장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네. 21세기 포퓰리즘은 적어도 가짜뉴스 현상을 파고들 때 네. 그게 포퓰리즘이 뭔가 우리 시대의 포퓰리즘이 어떤 네. 것인가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생성되는가에 대해서 좀 선명한 네. 해상도 있는 인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이 가짜 뉴스 신봉하시는 분들이 이제 거리에도 나오셔가지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21세기 디지털 시대 포퓰리즘 정치 형식은 가짜뉴스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네. 뭐 포퓰리즘에 대한 대항 포퓰리즘 네. 또는 트럼프나 존슨류의 우파 포퓰리즘이 아닌 좌파 포퓰리즘도 네. 이런 현상 자체를 이렇게 회피하거나 우회할 수는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맞아요. 대중이 이제 진리에 좀 식상했다. 그러니까 진리 탐구를 안 하게 됐다는 네. 거고요. 그러면 진리에 식상한 대중이 어떻게 우발적으로라도 진리를 발견하게 할 것인가 또는 진리가 토론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면은 도대체 어떤 경로로 생산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은 대항 포퓰리즘을 구성할 때 좀 주된 질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거에 관심 있으시군요. 예. 또는 뭐 좌파 포퓰리즘 우리 나 그래 포퓰리즘 꼭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해. 현실이 구조가 그러니까 네. 포퓰리즘을 좌파적으로 방향 전환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럴 때의 관건적 문제는 아까 얘기한 그 좋아요 경제. 네. 좋아요 경제는 사실 반진리적 경제거든요. 네. 근데 그 회로 안에서 어떻게 대중이 진리에 접근하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이 진리를 설파할 때 좋아요를 많이 받는 게 이게 답이냐 아니면은 좀 어떤 다른 방식이 있는 거냐 등등 어떤 방식으로 대중을 공론장으로 다시 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을 정말 진리를 따지고 논투하는 공론의 장으로 대중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는 좌파 포퓰리즘이 정말 끌어안고 고민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아유, 좋아요 경제의 회로 안에 갇힌 상태에서 어떻게 공론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네, 이게 저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하면서 또 SNS를 활용을 또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요. 이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가 또 관건이기도 한데 이런 고민들 저도 진짜 많이 하게 되거든요. 댓글 좀 붙이게 만든다고 공론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참 어렵습니다. 네. 예. 네, 슈퍼바이저님 그러면 포퓰리즘의 발현 형식과 관련해서 또 다룰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네, 가짜 뉴스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이 공론장이 해체되고 그 다음에 사실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의 수혜 정치가 지배적이 됐다라는 현상을 설명하는 거고. 네네. 그럼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가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어떤 구조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네. 저는 인공소통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인공소통. 인공소통 가짜뉴스의 생산 양식이다. 이렇게 인공적인 소통이라는 얘기죠. 아티피셜 커뮤니케이션. 아티피셜. 네.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소통 역시 우리가 그 페이스북에 입력하는 글은 다 우리 손가락을 쓰고 우리 뇌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것이 녹아 있지만 그러나 소통은 인공적입니다. 네. 그 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어쨌건
페이스북을 예를 들어 봅시다. 네. 페이스북에서 일어나는 소통, 네. 뭐 쓰면 댓글도 달고 뭐 공격도 받고 뭐 네네. 토론도 일어나잖아요. 네. 뭐 깊은 토론은 안 일어나죠. 몇 마디 주고받는 것들이 일어나는데 네네. 이게 챗봇과의 소통이나 가끔 저도 처음에 시리 나왔을 때 심심해서 해봤는데 한 시간은 놀 수 있어요. 시리하고의 대화는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네.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통을 인공소통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챗봇하고 시리가 없는데도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이 소통 과정 전체가 플랫폼 인공지능에서 매니지먼트 됩니다. 친구 추천 받거든요. 네. 그 보면 아는 사람 많이 떠요. 네. 놀랍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관련자들, 관계인사들 엄청 많이 뜹니다. 네. 그럼 이걸 내가 받아줘야 되냐? 추천한 걸 갖다 그럼 이제 내가 받으면 내가 먼저 친구 신청하는 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할 건가 말 건가 뭐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요. AI가 조종하고 있네요. 어쨌건 네. 친구 추천 이거 플랫폼 인공지능이 담당하죠. 그 다음에 그 광고 플랫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맞아요. 이 페이스북, 구글도 네. 마찬가지지만 네. 여기에서 이 비슷한 사람끼리 묶어주는 인공소통이 등장합니다. 네. 그리고 그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요. 네. 나한테. 근데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제가 뭐 한 거만 뜹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플랫폼, 조그만 회사의 어떤 플랫폼으로서 인도합니다. 어쨌건 불편한 사람이나 타자는 폐쇄회로 속에 존재하지 않아요. 현실엔 존재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요. 제가 친구만 끊으면 돼요. 맞아요. 안 끊어도 안 보여요. 안 끊어도 심지어 안 안 보이고. 끊어도 안 보여요. 네. 그리고 뭐 30일 동안 안 보이게 하기도 네, 할 수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편한 사람과 타자를 손쉽게 추방할 수 있고 공론장 안에 적이 없고 그리고 이 공론장 안에서는 정말 세상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세상이 그렇죠. 돌아가게 그렇죠. 친구를 유지하면서 팔로우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팔로우 너 혼자 취소. 떠들어 나 안 들을 거야. 맞아요. 그거잖아 그거. 네. 무서운 얘기죠. 그럼요. 불편한 사람, 불편한 사람이나 타자는 이 폐쇄회로 속에 존재하지 않고요. 마치 외국인처럼 저 먼 경계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거 좀 더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보면요. 네. 어쨌건 플랫폼 인공지능이 관리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분리 불가능한 개인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런 개인으로부터 분리 가능한 프로필들입니다. 인공지능이 프로필을 관리한다. 그렇죠. 일단 저도 그렇지만 프로필 사진 올리잖아요. 네. 저는 막 사진 굉장히 신경 쓰시죠.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네. 8년 전 사진을 그대로 쓰는데 네. 그 8년 전 사진이 사실은 살아 있습니다. 그 8년 전 사진이 이 어떻게 보면 디지털 가짜뉴스 공론장의 저의 그 인격이고요. 그리고 실제 인격이 거기서 소통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슈퍼바이저님 사진을 올리면 인공지능이 못 찾는구나. 그렇죠. 네, 태그가 자동으로 돼야 되는데 태그 자동이 안 돼요. 전 너무 태그 잘 돼요. 자동 태그가 안 돼요. 네. 뭐 그런 소소한 재미를 제가 발견하면서 아주 태그를 피하고 계시는 분죠. 네. 이건 사진기 시대에 인화된 사진과 전혀 다른 이미지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의 모상이 아니라 사실은 그 스스로 자립화된 실체이고요. 그 안에서 이 커뮤니케이션 회로 속에서 운동하고 있죠. 즉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만이 아니라 저의 예를 들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럴 텐데 보여주고 싶은 대로 보여줍니다. 맞아요. 맞아. 거기 있는 사진 믿으면 안 돼. 그 프로필 사진만이 그런 게 아니라 네네. 그 올리는 글들도. 글들을 네.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지.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세계 전체의 모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폐쇄회로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정보도 굉장히 선택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자유규제 사항들이 있죠. 경력, 취미, 뉴스피드의 관심 분야 등등이 덧붙여지면 실제적 개인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인 프로필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프로필이라고 했으니까 사진만 뜻하는 게 아니고 그러네요. 이런 퍼스널리티, 네. 페이스북 안의 퍼스널리티가 네네. 독자적으로 형성이 되고 그것은 나의 일부이긴 하지만 나로부터 분리된 독자적인 어떤 그 실체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페이스북 플랫폼 알고리즘은 이런 프로필들을 형성시켜주고 상호 관계시켜주고 소통시켜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진리 생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치
페이스북이 저를 프로파일하는 듯한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인데 네. 이 소통을 인공지능이 맺어줄 뿐만이 아니라 음. 소통되는 이 내용도 개인이 아니라 프로필이다 이런 말씀해주신 거잖아요. 네. 네, 인공소통 좀 생소한 단어긴 한데 네, 음. 기억해두면 좋으실 것 같고요. Artificial Communication. 네. 네, 이것도 좀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한 말씀 설명하자면 네, 예를 들어 기계나 공작기계에 적용된 인공지능이 있어요. 네. 그럼 그 인공지능이 사실 공작기계 그 자체이기도 하고 공작기를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그것을 어떤 인공적 주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인공지능 또는 컨텐츠 인공지능, 네. 뭐 프로그램 같은 거하고 달리 네네. 플랫폼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수집한 데이터 위에 기반해 있고 그 빅데이터라고 그러죠. 네네. 빅데이터하고 분리 불가능합니다. 네. 이 빅데이터를 형성하는 거, 페이스북 빅데이터를 형성하는 건 누구냐? 실제 개인이냐? 아니다는 거죠. 프로필이라는 페이스북 주체입니다. 그 프로필들이 실제 데이터를 형성하고 그런 의미에서 소통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프로필들끼리의 소통이고 그래서 사실은 플랫폼 인공지능이 관리하는 인공소통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게 옳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에서 포퓰리즘이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다루었는데요. 찬희 쌤이 종합 좀 해주시겠어요? 네, 한국에서는 참 포퓰리즘이란 말은 정말 많이 쓰이는 말이죠. 뭐만 했다 그러면 포퓰리즘이라고 그러고. 근데 정작 그 포퓰리즘이란 말이 쓰이는 정의는 네. 대단히 협소하고 네. 대단히 자의적으로 쓰인다. 네. 이렇게 우리가 확인했고요. 네. 특히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네. 이게 제일 황당하다. 저도 많이 들어요, 정말. 네. 왜냐하면 한국은 저복지 국가잖아요. 네. 선진국 기준에서 볼 때는 아주 저복지 국가인데 왜 지금 복지 포퓰리즘을 걱정할 때가 때냐 하는 그런 얘기가 들죠. 그러니까 네. OECD 36개국 중에서 네.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한국의 34위거든요. 우리 밑에 멕시코, 칠레밖에 없어요. 아이고야. 맞습니다.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자꾸 베네수엘라 된다고 걱정하시는데 복지를 밀리면 지금 우리 상태가 네. 이미 선진국이죠. 이미 우리가 멕시코, 칠레 수준이다. 음. 왜 남미가 되려고 걱정하냐? 이미 남미인데 남미를 탈피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참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은 정말 황당하다. 오히려 복지 확대 강화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비난에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네. 많은 이 나라의 지배층들이 생각하는 선진화 담론하고도 배치된다. 선진국이 되자며 자가당착이죠. 자가당착이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슈퍼바이저님이 많이 말씀하신 네. 진리 정치, 네. 예, 정치적 진리의 생산 구조 측면에서 볼 때는 네. 한국은 다른 선진국과 대열을 같이 하여 네. 이미 가짜 뉴스, 인공 커뮤니케이션 포퓰리즘 정치에 전면에 등장해 있다. 네. 그래서 이 포퓰리즘 정치 양식으로부터 그럼 어떤 정치 내용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냐, 네. 가짜 외로에 갇힌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공론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네. 이런 문제가 미해결의 과제로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리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까지 한국의 포퓰리즘 상황을 체크하면서 포퓰리즘의 이모저모를 살펴봤는데요. 좀 더 포퓰리즘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텐데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